22페이지 맞죠? 용어 정의하고 있죠. 괜찮아. 자, 22페이지에 두 번째 용어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종류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고, 소위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로는 단순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 세 사람이 다 공인중개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됐고, 23페이지에 가면 이제 중개업의 개념은 첫 번째 줄에 보시다시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의 형태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 13회 때쯤인가 11회 때쯤인가 시험 지문이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줄에 끝에 보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같은데 그 중개라는 두 글자를 개념을 집어넣어 버리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한다. 이렇게 길게 정의 내릴 그렇게 지문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제가 문장 구조로 보면 중개와 업의 결합임을 알 수 있다 해가지고 연결식 정의로 길게 한번 써봤어요. 기출된 지문이라서. 어찌됐든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으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줄에 줄 것들 했죠.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뢰인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금지행위 공부하면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한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금지행위잖아. 거기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때 의뢰인이냐 아니냐 여부는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요 갖고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뢰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그 사람과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직접 거래는 맞아도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의뢰인의 범위에 대부분 판례와 관련해서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중개 의뢰인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이나 수임인이 중개사무소에 찾아와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하게 되면은 중개 의뢰인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업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거래 행위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은 중개 행위이기는 하지만은 중개업이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으로 한다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양갈로 3번에 보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기출문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출제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불특정 다수인의 불자를 띠뿌리면은 특정 다수인이 되는 거야. 그럼 특정 다수인과 불특정 다수인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 계속해서 알선 중개를 한 경우에는 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러면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나 빵빵대학교 재학생들만을 상대로 가게 되면 특정 다수의 대학생들이 되는 거죠. 자, 그 관점 한번 받으시면 되고, 특히 이제 반복 계속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자주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뒷페이지를 넘어가 봅니다. 그 행위의 목적이나 횟수, 기간, 모습 등 여러 사정을 어떻게 판단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적 기준에 따라서 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했다. 그리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보수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개업 후 처음 중개 행위를 행한다거나 사무소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단 1회의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잠재적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케이스므로 그 경우는 또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잠재적 계속성 하는 거 봤죠. 그리고 우리가 이 중개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주된 영업으로 중개업을 하든 부수적인 영업으로 중개업을 하든 다 중개업의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행위가 맞죠. 그 중개행위를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알선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은 여전히 중개업에 해당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그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마찬가지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된 영업을 했느냐 부수적인 영업을 했느냐 그것이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죠.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특정되거나 거래 유형이 특정되더라도 중개행위가 보수를 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요건만 갖추면은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특정돼도 중개업이 된다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 전문 중개업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거래 유형이 특정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하는 말은 우리 중개사무소는 임대 전문 중개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특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는 고객이 특정되면 안 되는 거라. 아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말이죠. 그건 고객의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러면 됐는데 이 관점을 인식하셔야 돼요. 시험에 중개업에 해당되는 경우냐 해당되지 않는 경우냐 이걸 가려봐라 하는 걸 다양한 형태로 자주 물어봤는데 그걸 묻는 취지는 중개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뭘 하고서 했어야 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서 했어야 돼. 그래야 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라면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불법이 되지를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왜 합니까? 이리 물으면 그냥 하락하여 한다 이렇게 답을 할 것이 아니고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왜 합니까? 이리 물으면 뭐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라.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은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누구 또는 누구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등록 신청할 자격이 있도록 되어 있잖아. 법조문 9조 2항이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놓으니까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중개업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법인 또는 뭐 공인중개사만이 등록을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것만 딱 놓고 보면 또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기준에 따른다면은 현재 기준에 따른다면은 등록을 행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몇 종류밖에 안 나온다? 2종류밖에 안 나오는 거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2종류밖에 안 나오는 거라.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론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을 2종류로 정리 안 하고 몇 종류로 정리한다? 3종류로. 그 한 가지가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거든. 그럼 그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현행법에 따라서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누구냐? 이리 물으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또 시험 지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 표현 가지고 어렵게 느꼈어요.
설명 들으면 그게 그 말이가 하면서 다 알아먹는 소리인데 그거 표현이 뭐다? 생소한 표현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행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과 몇 종류예요? 2종류잖아. 등록을 행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과 하면 몇 종류고? 2종류. 그 종별과 이론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구별된다 하는 거야. 이론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몇 종류고? 3종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종류와 3종류는 뭐 구별된다 이런 지문이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설명은 다 들어가 이해돼가 있는데 등록을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하는 표현, 이론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하는 이 국어적 표현에 뭐다? 접근성이 없는 거라. 알겠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 한참 고민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지문들이 때때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꾸 다양한 표현으로 구사되어 있는 문제들을 많이 달아보는 거는 확실히 뭐다? 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라는데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뭐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알겠어요? 오른쪽에 표를 보면은 사례 1, 사례 2로 나눠놨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상당수의 교재가 보면 대부분이 다 뭐 사례 2로 분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사례 2로. 근데 제 교재와 지금 뭐 EBS 방송 교재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별로 좋은 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알겠어요. 어찌됐든 그 교재는 보면은 뭐다? 사례 1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리 보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1을 기준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구분해 본다면은 알겠어요. 일단은 크게 무슨 경우와 무슨 경우로 입업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입업이 아닌 무슨 법, 다른 법,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누어진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 정의가 첫 번째 줄에 왼쪽에 첫 번째 줄에 입업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 내려놨잖아. 그럼 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일단 등록을 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보는 자. 그러면 등록한 것이나 법적 효과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는 거다?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고, 이 실제 등록을 한 자고. 그래서 이 3사람을 뭐다?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 규정에 비춰보면 등록한 자다 해가지고 3종류 가는 건 확실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찾아보면 4가지 케이스잖아. 그래서 농협이 있고, 뭐 산림조합이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이 3사람은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게야. 등록을 안 해. 등록을 안 해. 알겠어요? 등록 배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등록을 안 했으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 정의 규정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를 한다. 이 규정에 비춰보면 등록했나 안 했나? 안 했잖아. 그럼 이 3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다 이 말. 사례 2처럼 나눠버리면 봐봐요. 그 특수법인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어디에 들어가가? 이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돼버려가 이 사람들도 등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자의 정의 규정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부적절하다 해서 저는 사례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실전 시험도 뭐 사례 1을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례 2를 분류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재를 쓴 건 엉터리냐? 그것도 엉터리라고 하긴 좀 어려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사람만 봐요. 요 사람은 등록한다 안 한다? 등록하잖아. 자산관리공사는. 그렇죠.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배제 규정이 특별법에 없으니까 이건 등록하거든. 그럼 이 사람도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도 용어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한다? 들어가죠. 그럼 이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 요 사람 때문에 뭐다? 결국 사례 2도 분류하는 것도 나름대로 뭐 엉터리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이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경우조차도 등록 기준은 적용하나 안 하나? 등록은 하지만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공인중개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분류하기는 적절치 못하다 해서 사례 1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 항상 요 틀, 알겠어요?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법인이라는 글자가 있고 특수법인이라는 글자가 또 있잖아요. 사례 2를 따져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자꾸 자르다 보면은 중개법인, 특수법인 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자주 나오는데 실전 시험에 들어가면은 거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알겠어요? 중개법인, 그리고 특수법인 하는 용어는 실전 시험 지문에서는 표현을 잘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중개법인, 특수법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료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사람을 무슨 법인? 중개법인 이렇게 지칭하는 거고 이 네 사람을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뭐다? 문제를 읽어 들어가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 특수법인 하는 말이 원래 실전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실전에도 특수법인 글자가 나왔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표현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된다.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세요. 그러면 중개법인 하는 단어가 실전에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뭐다? 법인이 등록했는 경우를 말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 들어가면 OX 판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말이야. 자, 그래서 알겠어요? 25페이지에 이 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가 방갈로 1, 2, 3회가 다시 문장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갈로 3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아까 제가 읽었던 문장이 나오죠. 법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우리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그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 표현이 몇 조에 나온다? 부칙 제6조 2항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쓴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전체적으로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그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득권을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신고를 내버림으로써? 폐업 신고를 내버림으로써. 그러면 아세요? 그 폐업 신고를 내버린 경우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회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법인 설립하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지 그 방법밖에 없다. 아니면 폐업 신고 말고도 법을 위반해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도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는 잃어버려요. 그럼 다시 또 중개업하고 싶으면 법인 설립하든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든지 이런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됐고 뒷페이지에 보면은 아세요? 보충학습이 있는데 별표 표시를 좀 해둬야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1번, 2번, 3번인데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에 대한 특례다라는 거잖아요. 특례. 알겠어요? 이제 표현은 특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해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두 개업 공인중개사와 달리 취급하는 부분. 알겠어요? 그걸 특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두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게 몇 가지다? 세 가지다라는 거지. 사무소 명칭 표시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쓴다 못 쓴다? 못 쓰고 알겠어요? 거기다가 알겠어요?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이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더 나아가서 매수신청 대리행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라고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알겠어요? 업무 지역 범위도 제한을 하고 있죠. 3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지만은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해가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하는 고정법망을 우리는 당해정법망이라 그래. 알겠어요? 그 당해정법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일 때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두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읽다가 보니까 중개인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중개인. 이 중개인이라는 글자를 이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옛날 법에서 뭐라고 지칭한 적이 있었다? 중개인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중개인. 요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현재도 알았어요.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이 강의하는데 좀 불편하다 해가지고 중개인이라고 지칭하는 경우 많다 많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안 쓰기도 하는데 쓰더라도 그 사람은 누구로 받아들이면 된다.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중개인이라는 표현이 좋다고 봐요. 알겠습니까? 왜 표현을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알겠어요? 실제 자격증도 없잖아. 자격증도 없는데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꼬리표 달고 있잖아요. 이건 법에도 안 맞아요. 우리 법전문의 8조에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 명시적 규정까지 딱 뜨고 있는데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고 있죠. 법에서 하면 안 된다 해놓고 법이 지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다고. 알겠어요? 거기다 분명히 자격증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두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아놓고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지한테 꼬리표 붙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 옛날에 쓰던 중개인이라는 표현 좋잖아요. 알겠어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바꿔는지 이해가 안 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알겠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법이 바뀌잖아? 바뀌어가 이제 중개인이라는 용어로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2년 전에 강의했던 게, 그때 그런 말 하는 게 맞는 소린갑다. 이렇게 또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습니까? 군데군데 조금 표현에 부실함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그 표 밑에 양갈로 이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 4개 법인 이름만큼은 꼭 외워놔야 된다, 안 외워야 외워놔야 됩니다. 4가지 가지 말고 몇 플러스 1? 3 플러스 1 그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법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근데 어찌됐든 이 4가지 법인체들은 무슨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다? 다른 법률에. 알겠어요? 다른 법률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7페이지로 가봅니다. 27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봅니다. 다음을 한번 읽어봐요. 특수법인의 무슨 업무에 대하여? 중개 업무에 대하여 개별법에 따로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요 다른 법률에 따로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따로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요걸 따르지만은, 따로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을 그대로 따라서 중개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법들은 그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무슨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개별법에 따로의 중개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그 규정을 따라야 되지만은 특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면은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소리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관리기간 안 봐봐요. 산업단지 관리기간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 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공장 건축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을 별도 뭐 없이도 가능하다.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 즉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해라 하는데 개별법에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따로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으니까 별도 등록 없이도 중개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정 설정 등 그 밖에 중개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따로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법령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공인중개사 법령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거라. 이 국토교통부 사례도 보면 결국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적어놓은 문장입니다.
그러면 관련 판례 해가지고 이게 또 시험 출제 가능성이 또 높은 판례인데, 봐봐요. 요 네 가지를 꼭 외워두라 그랬잖아. 그럼 외웠는데 여기에 변호사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변호사라는 사람은 변호사법이라는 다른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변호사가 들어간다, 안 한다? 안 들어간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변호사법에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없으면 그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되잖아. 어느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이리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된다. 그러면 등록을 하려니까 또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갖춰야 한다? 갖춰야 된다라는 거라. 그 등록 요건의 1순위가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 갖춰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래서 변호사로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 이외에 무슨 자격증을 취득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가 그 공인중개사 신분으로서 등록을 해가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가 있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지. 알겠습니까? 있지. 그럼 그 있는데 그 변호사는 가마 사무실에서 변호사 영업도 하고 뭣도 하고 중개업도 하고 그리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겸업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게. 자, 그래서 밑에 또 표를 하나 쭉 만들어 놨는데 이게 바로 무슨 법인과 무슨 법인을 비교해 놓은 표다.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을 비교해 놓은 표다라는 소리입니다. 비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법들을 찾아본 적이 없죠. 뭐 법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을 농업협동조합법 찾아본 적 없잖아. 그렇죠. 산림조합법 찾아본 적 없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농업협동조합법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특수법인에 관해서 자꾸 글을 써놓으면은 자신감이 떨어져. 알겠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개별법의 조문을 비고란에 적어놨으니까, 알겠어요? 눈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법전 본다 생각하고. 그러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할 수 있잖아? 있는 근거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경제사업의 하나로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라고 농업협동조합법 57조 1항에 그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농업협동조합법 12조 1항에는 이런 조문도 있더라 이 말이야. 지역조합과 중앙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조규정이 등록규정이잖아. 그러니까 등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개별법에 따로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으니까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라. 알겠습니까? 산림조합도 봐봐요. 임목, 임야의 매매, 임대차, 교환 등의 중개를 할 수 있다라고 산림조합법 46조 1항에 그렇게 적혀져 있고, 또 그 지역조합과 중앙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시스템과 똑같이 그렇게 개별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산업단지 관리기관 봐봐요. 관리권자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공장건축물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9조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등록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불구하고니까 등록 안 하고도 뭐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 자산관리공사법을 봐봐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조개선 기업의 자산의 관리, 매각, 매매, 중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수정리를 할 수 있다. 매매, 중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속하는 게거든. 알겠어요? 그게 이제 자산관리공사법 26조 1항 7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줄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등록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 안 두고 있더라? 안 두고 있더라. 그러므로 등록은 어느 법에 따라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3+1이 되는 게. 그러니까 봐봐. 우리 개별법의 그 조문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 직접 뭐다?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자신감이 부여된다니까. 알겠습니까? 자신감이. 응? 자, 그런데 이제 등록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는 문장을 봐봐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입니까? 3+1 4가지 아닙니까? 4가지인데, 알겠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3조 단서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게야. 그 시행령 13조가 등록 기준이거든. 그 등록 기준을 규정해둔 단서에 보면은 뭐다?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른 법률에 규정해둔 중개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결국 봐봐요. 이 세 사람은 어쨌든 애시당초 등록을 안 하니까 등록 기준 적용할 리가 없는 거고. 이 사람은 등록한다, 안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3조 이랑 단서 규정에 의해서 등록 기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리저리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단서 규정이 있잖아.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이 단서 규정은 이 네 사람 중에서 요 사람한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어차피 등록을 안 하니까 등록 기준 갖출 이유는 없는 기고. 요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단서 규정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적용 여부 해놨는데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우리 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5조 2항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특수법인 있잖아. 이 특수법인이 중개를 행하는 경우에도 분사무소 형태의 중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 요건 공인중개사라는 책임자 요건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자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OX 이런 식으로 출제된 기다. 알겠습니까? 근데 주의를 할 거는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지.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안 했잖아. 그럼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무슨 요건만 적용 안 한다? 책임자 요건만 적용하지 않는 거라. 알겠습니까? 다른 설치 요건은 그대로 적용한다, 한다? 한다. 알겠어요? 한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표정이 어두운 거는 뭐,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여러 가지다 하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이 안 나니 그런 게 지금. 알겠어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포함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몇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둘째, 분사무소 책임자는 뭐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그 공인중개사 요건은 특수법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분사무소 에는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알겠어요? 주된 사무소에 설정되어 있는 보정금액에다가 뭐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한 개씩 설치할 때마다 추가로 얼마 이상을 1억 원 이상을 설정해야 된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알겠어요. 분사무소도 중개사무소이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인 분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 요건 중에서 무슨 요건은 특수법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자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쭉 5가지 정도 이렇게 쭉 제가 다시 읊어드리니까 기억이 좀 난다, 안 난다? 읊어드리니까 기억이 나죠? 읊어드리니까. 근데 제가 읊어드리기 전에는 뭐다?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기억이 나더라, 안 나더라? 안 나더라, 말이야. 이 상태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주관식 시험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백지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뭐다? 객관식이야. 그래서 질문했을 때 답을 뭐다? 뭐 하더라도 알듯알듯 하면서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 알듯알듯 하면서도 기억이 잘 안 나도 뭐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지문을 제시하잖아. 알겠어요? 제시해주면 읽어보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게 콩나무 시루 효과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콩나무. 언제 한번 들어본 것 같다. 알겠어요? 그런 상태로 시험 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면은, 뭐, 실수할 수밖에 없어. 무슨 소리? 그 상태에서 시험 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평소에 성격 자체가 뭐다?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뭐다? 공부할 때도 그 성격이 드러나가지고, 실전에 가면은 실수율이 조금 뭐, 떨어진다라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자세?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또 봐봐. 업무 보정 설정 금액. 자, 중개법인은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이잖아. 그럼 특수법인도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이에요. 알겠습니까? 2억 원 이상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니까 농협협동조합만큼은 얼마 이상으로 1천만 원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더라라는 거라. 그러면 이 나머지는 예외 규정이 없잖아. 없으니까 뭐다 2억 원 이상 그렇게 가는 거다 이 말이지. 물론 분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때는 추가로 1억 원 이상 설정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 해가지고 중개법인 이 법인인께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에 제한이 있나 없나? 없잖아. 알겠어요? 그럼 이 특수법인도 업무 지역에 제한이 있나 없나?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별법에 따르며 가는 이치를 알아야 되잖아. 개별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니까 그 특별법의 업무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있으면 따라야 되고 없으면 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니까.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제역 제한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개별법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따른다. 요까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개별법에 지역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알겠어요? 그건 그 개별법도 바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산업단지 관리 기간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 내로 제한 있음 돼 있잖아. 알겠어요? 다시 앞페이지 봐봐요. 앞페이지 27페이지에 제일 밑에 점 세 번째 칸 봐봐요. 응?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구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에 놨잖아.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에 놨잖아. 해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맞죠? 그러면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성서산업단지가 있고 각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알겠어요? 각 산업단지마다 관리기관이 따로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공장건축물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으니까 지역 제한이 있다고 봐야 된다, 없다고 봐야 된다?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안 읽어본 필자가 있어. 학원 선생님들 중에. 알겠어요? 이런 조문을 안 읽어본 필자가 교재 쓰면 왜 되느냐면 이런 게 써버려요. 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 제한이 있다 없다? 지역 제한이 없음 이래가지고 전국이다 이렇게 쌓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틀린 소리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거 됩니다. 우리가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 그냥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지역 제한이 있나 없나? 없어요. 알겠어요? 지역산림조합도 임목 임야역 관계 지역 제한이 없어요. 알겠어요? 맞죠? 그 산업단지 관리기관도 그 자산관리공사도 지역 제한이 없어요. 근데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뭐다? 해당 산업단지 나온단 말이야. 지역 제한이 있다 없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안 찾아본 필자는 뭐다? 엄마 다 두드리 뭉치가 뭐 지역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전국이 다니는 게야. 실수죠? 실수. 근데 그 실수가 연발되어 있는 그런 수험서 교재를 출제위원이 보고 낸다? 안 내요. 알겠습니까? 안 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보고 내다가 이렇게 내쁘잖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업무 지역은 전국이다 하면서 내잖아? 그러면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30조 5항 조문을 근거로 무슨 신청? 이 신청 딱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제가 출제위원이 돼도 알겠어요. 학원 수험생들이 보는 수험서는 뭐다? 오류투성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뭐다? 참고할 뿐입니다. 안 보지는 않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험서를 뭐 일부 보긴 보겠지만은 오류투성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검토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뺏겨내지를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다시 28페이지로 가가 중개대상물의 범위 봐봐요. 중개대상물의 범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알겠어요. 토지, 건축물, 임목, 가공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범위가 산정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특수법인 이런 법인들은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뭐다? 마찬가지 토지, 건물, 임목, 가공재단, 공장재단 다 중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어디에서 다 정해놨을 수 있다. 개별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아까 지역농협은 뭐만 농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산업단지 관리기관도 뭐다? 해당 산업단지 내에 공장건축물에 공장건축물 부지 이렇게 딱 제한돼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개별법에 따르며 이래갖고 개별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한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얘가 제한이 있어 되어 있는 거야. 겸업 범위 봐봐요. 우리 중개법인은 이 법인은 겸업이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 6가지잖아. 6가지 이외에 다른 영업은 겸업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면 겸업 제한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이다. 무슨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항상 앞으로 지금부터 알겠어요. 입을 항상 습관을 고쳐요. 입에서 등록 취소하는 말을 내뱉을 때는 항상 절대적 등록 취소냐 상대적 등록 취소냐 그걸 같이 붙이는 연습을 하라고. 틀리더라도. 알겠습니까? 지금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슨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절대적 상대적 붙이는 역할들이에요. 어차피 구별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특수법인은 겸업 업무라는 것은 알겠어요? 결국 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개별별 정한 업무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지난 과정 때 1, 2, 3, 4월 달에 수업할 때 이 표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공부 다 하고 보면 뭐다?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했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점검해 본 거다. 뒤에 그거 다 끄집어들이가 볼 수 있잖아 지금. 그렇죠? 1월 달에 이거 설명하면 뭔 소리 하는지 알아먹겠어요? 뒤에 그 공부한 것도 없는데. 알겠어요? 본기 있으니까 이 표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테스트를 해봐요. 우리 이제 학원가의 수업 자료들 보면 도표 같은 것들이 많다면 과목별로. 알겠어요? 도표를 보고 그 도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뭐다? 허나일이 보이는 사람들은 공부가 많이 됐다 안 됐다? 많이 된 상태입니다.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도표가 눈에 안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표는 압축되어 있는 기거든. 알겠어요? 그 다음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개념은 공인중개사로서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는 자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그럼 소속대가 뭐 하느냐? 중개 업무도 수행하고 뭐 보조 업무도 수행하는 자다라는 소리입니다. 시험 지문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대가 알겠어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된다. 오엑어요. 이래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대가 보조 업무하는 자도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뭐다? 꼭 중개 업무만 수행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문을 왜 내는지 압니까? 뻔한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문장을 마침표까지 잘 안 읽어. 보조라는 글자면 보이마 고마 중개 보조는 바로 연결돼 버리니까 머릿속에서.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근데 이 괄호를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괄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케 하는데 이 포함이라는 것은 누구에 포함된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괄호 때문에 이 설명을 계속 한 거예요. 이 사무실이 법인인 개업공 이 사람 사무실입니다. 이 사람 사무실. 그러면 법인체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경영진이 있다 없다? 있다. 그 경영진을 뭐라고 부른다?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부른다. 경영진이다 경영진. 알겠습니까? 사원 또는 임원. 이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알겠어요? ABC라는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두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도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경영진이 아닌 사람이 있죠. 사원도 아니고 임원도 아닌 자가 있다 이 말이지. 아닌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격증 갖고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경우를 놓고 분석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분이 경영진과 경영진이 아닌 자로 나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사원 또는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구별이. 이 부분을 명확히 구별해 놓으면 어디를 또 연결시켜가 같이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어. 파산 선고를 받아봤다 이 말이야. 요 사람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다? 법인 자체가 무슨 사유가 된다? 결격사유가 돼요. 그럼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 된가 아이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이 말이야. 지나치니까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근데 이 사람이 결격사유에 파산 선고를 받아버리면은 법인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라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가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등록 취소 사유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무슨 정지사유로? 업무 정지사유로 규정을 해놨거든. 이것도 지나치니까 몇 월 이내에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 사원 또는 임원인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됐느냐,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요 꼭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됐고 29페이지에 6번에 중개보조원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핵심이죠. 아닌 자로서 누구한테 소속돼가 개업공인 소속돼가 무슨 업무를 수행한다. 그 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가는 거 아니어도 됩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만 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중개보조원이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이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교재 법조문에 이 부분이 이제 부실하게 돼 있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뭐냐면 중개보조원의 개념 정의에 이 부분이 부실하다 이 말이야. 요 사람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임원 전원이 다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뭐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이면 되니까. 그럼 이 사람 자격증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도 사원 또는 임원은 맞는데 자격증이 없잖아. 맞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지. 그럼 임원이면 분명한데. 근데 지금 중개보조원 개념 규정을 보면 요 사람 있죠. 요 사람은 봐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맞죠? 아닌 자로서 누구한테 소속돼가 개업공인에 소속돼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중개보조원이면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명확하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격증 없어. 근데 이 사람도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한 거야. 법조문이. 불명확한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 있죠? 임원이면은 분명한데 사원 또는 임원이면 분명한데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는 뭐다? 명확하지를 않아요. 뭐가 없어서 이 29페이지 6번의 중개보조원의 그 개념 정의에 괄호가 없었어. 괄호가 없었어. 알겠어요? 괄호가 없었어. 응? 거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하는 거 있죠? 그 옆에 괄호가 없어. 법조문에. 제가 괄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적지 말고 법전에 없어. 괄호를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포함한다 하는 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포함한다 하는 괄호가 있다 없다? 없잖아. 거기 만약 괄호가 딱 붙어 있다라면 이 사람도 어디다? 중개보조원이면 명확해지는데 그 괄호가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지? 그러니까 법이 부실하다고 보더라도 알겠어요? 해석상 이 사람도 뭐라고 봐야 된다? 중개보조원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개념 정의 시스템을 활용해 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법을 개정한다고 보면은 알겠어요? 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하는 그 옆에 괄호를 뭐 추가해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개인적인 생각은 맞는데 뭐다? 이때까지 요 사람도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는 물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냐 아니냐는 여러 번 물었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된다 하는 거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명확하니까 여러 번 물었어요 그걸. 근데 이건 불명확하다 보니까 물은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방문각 교재를 보면 이 사람은 뭐다? 제 생각하고 똑같이 뭐 보조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교재는 자신감이 없고 법전도 부실하고 지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안 써놨어. 중개보조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예 자체를 안 써놨어. 근데 방문각에는 또 써놨어. 알겠습니까?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알았어요. EBS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 뭐 방문각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 뭐 경록 교재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종종 있죠. 그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들을 다 두루두루 뭐다 참고를 해야 되거든. 알겠어요? 왜 참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나는 내 스스로 알겠어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재를 쓴 사람들의 글을 읽어봐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걸 발견도 할 수 있고. 알겠어요? 또 저 사람이 쓴 글의 내용하고 제가 쓴 글의 내용이 다른 부분은 내 생각이 맞는지 그 사람 생각이 맞는지 한번 따져볼 기회도 되는 거고 그런 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됐죠. D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일이 되어 있는데 알겠어요.
이 부분은 요 부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꾸 모의고사 같은데 자꾸 이 정책심의위원회 이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기출이 한 번 됐다고 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뭐다 보충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건 뭐 설명하고 말고가 없어요. 요것만 점검하고 합니다. 30페이지에 1번에 그 설치 및 심의사항 해놨는 그 1, 2번만 점검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이 1번, 2번, 3번, 4번 아닙니까? 여기 제일 중요해요.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뭐를 둘 수 있도록 해놨다?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고, 중개법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다.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사항에 관해서만큼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돼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네 가지 사항 중에 몇 호의 경우만큼은 1호, 1호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잖아. 그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큼은 누구는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따라야 한다라는 소리다. 이 길 시험 지문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3번 있지, 3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시죠? 따라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이런 것도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2번에 그 자격 시험에 관한 사항만큼은 심의했으면 시도에서는 따라야 한다 하는 이 규정을 둔 이유가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누가 실시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위탁해가? 산업인력공단에다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격증 교부는 누구 명의로 교부한다?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하고 있다. 실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사항이 있으면 각 시도에서는 따라야 되는 거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안 따라도 되는가?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러분들 중개보수는 저 뒤에서 공부했는 걸 따져보면은 주택인 물건하고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하고 보수 시스템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주택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봐봐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로 정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잖아. 그럼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범위만 정해놓고 각 시도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중개보수 조례를 정할 때 뭐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따로 정할 수도 있도록 해놓은 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사항이 있어. 그럼 각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따라야 되나 안 따라야 되나?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의회에서는 따라야 되나 안 따라야 되나? 따라야 될 이치가 분명한데 따라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없는 거다. 그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 따라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죠? 시도의회에서는 안 따라도 되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중개보수 변경하는 사항을 가면 심의 의결을 하나 마나 이거. 심의 변경에 관해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각 시도의회에서 안 따르면 심의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럼 이치가 뭐 안 맞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보완이 돼야 된다고. 근데 현재는 어찌됐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따라야 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그렇지. 뒤로 갑니다, 뒤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그렇지. 34페이지까지 갑니다. 자, 제4절에 중개대상물의 범위야. 중개대상물의 범위. 범위를 동그라미 치라라는 거죠, 범위. 자, 그때 설명을 안 했는 모인데, 이렇게 공부해 봅시다. 범위는 범위일 뿐이다. 에? 범위는 뭐일 뿐이다. 범위일 뿐이다. 알겠어요? 범위일 뿐이다. 그러면 그 말은 이렇게 또 풀어볼게요. 범위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범위는 범위일 뿐이다. 여러분들은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범위는 범위일 뿐이다. 알겠어요? 범위에 들어갈 뿐이지 뭐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알겠어요? 우리 조문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조문이 1호에 토지, 2호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3호에 뭐 그 밖에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뭐 물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시행령에다 위임시키 줘놨다 이 말이지. 그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2조인가에 보면 또 중개대상물의 범위 하면서 조문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법 제3조 3호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모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모,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뭐 광업재단 이렇게 적어놨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규정을 해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해가 다 100%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한 측면은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건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범위 자체에 안 속해. 알겠습니까? 범위 자체에 안 속해. 알겠어요? 범위 자체에 안 속해. 그 말은 봐봐요.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있고 학원에 와서 공부도 안 하고 있고 알겠어요? 그래도 시험 치러 간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올림픽 정신에 있가게가. 알겠어요? 객관식 찍기 시험이니까 뭐다 원수비도 얼마 안 하잖아. 그래가 일요일날 뭐 토요일날 논의 뭐하노 하면서 장도에나 깨자 싶어가 원수 내고 시험 치러 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동영상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학원에 공부 안 했다. 범위에도 안 속해. 범위에도. 합격자의 범위에도 안 속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객관식이니까 찍다가 보면 용케 60점 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하잖아? 범위에도 안 속하기 때문에 합격자가 될 가능성이 제로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 알죠? 이 찍는 게 오지선다형하고 사회선다형하고는 확률적으로 뭐다? 많이 다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평균 60점이라고 하는 게 뭐다? 40점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 알지? 여러분 웬만큼 공부하면 40점은 넘는다 안 넘는다? 넘는데 그놈의 60점 고비를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범위에는 속해야 안 속한다? 속해야 됩니다. 첫째가. 둘째 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뭐가 가능하면은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면은 뭐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야. 중개라는 게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니까 거래가 일어날 수 없으면 알선할 거리가 없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개할 일도 없다. 아니? 알선할 거리도 없다 하는 이 관점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봐봐요. 아니?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대한민국의 중개사무소 숫자가 많다는 거잖아. 많다는 거잖아.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 먹고 살기 돈 별로 안 된다 했었지만은 그건 부동산 거래 건수한테 달렸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전에 이런 참고사항도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토지가 몇 개다? 3,600만 개 필지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그 위에다 건축물도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리고 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집합 건축물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인 하나의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의 개수는 많다 많아. 알겠어요? 많아. 알겠어요? 거의 무한대로 많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거기다가 매매 거래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 임대차 거래, 전세 거래,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 거래 건수는 완전 많은 거야. 근데 그 부동산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일이 없다. 중개할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 중개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것 뿐이지. 알겠어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개사무소가 많은 거다, 적은 거다. 결코 뭐 적다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많은 거는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경기 변동상에 따라서는 다르게 판단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거기다가 또 봐봐요. 사무소 차리는데 알겠어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는 뭐다. 남은 한 달에 한 건 더 중개 성사 뭐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서너 건씩 막 한다 하잖아요. 그 능력이 또 결부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좀 우리가 깨닫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34페이지에 보면은 7번째 줄입니까?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권 및 물건은 이런 물건들은 이 소리죠. 이런 물건들은 누구만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만이 고유전속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재산권 및 물건의 범위를 뜻한다. 이 말을 좀 깨닫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또 바꿔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거. 이 규정은, 이 3조 규정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같은 말이야. 무등록 중개업을 뭐다? 무등록 중개업을 판단하는 뭐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등록 중개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형사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을 했는 사실이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할 때는 이 조문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봐봐요. 제가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는데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지금 자동차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등록했나 안 했나? 안 했죠? 그래도 등록 안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없는 물건이라서.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물건 있잖아. 제가 무등록자잖아? 여기 있는 물건 중에 하나, 토지 매매 중개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쟤는 무슨 중개업이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등록 중개업을 판단하는 뭐다? 기준으로 이 법제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게 작동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 물건들은 누구만이 고유전속적으로 중개업할 수 있는 물건이다. 등록한 자만이. 등록한 자가 결국 누구? 개업공인중개사이고.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고유전속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뜻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런 설명도 했잖아요. 현재 개설등록회가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요 물건의 범위가 고유전속적인 중개업의 물건 범위가 되는 거잖아. 고유전속적인. 그게 더 늘어나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잖아. 개업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 고유전속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뭐 한정되어 있기보다는 더 늘어나면 더 좋은 거잖아. 밥숟가락이 늘어난 거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현재는 여기까지만 딱 돼 있는 거예요. 더 집어넣을 게 있다 없다? 없어. 알았어요? 없어. 자동차를 집어넣겠나, 선박을 집어넣겠나, 뭐 집어넣겠노? 우리가 민법에서 협의에 부동산 가는 건 야 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민법에서 협의에 부동산 가는 건 야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협의의 부동산 아닙니까? 맞죠? 민법에서 협의의 부동산 취급하는 물건은 다 뭐다? 고유전속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에 딱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기다가 뭐다? 의제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몇 가지 정도도 뭐, 중개업 물건의 범위로 집어넣어놨으니까 고맙다 해야 되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요 이치도 한번 깨닫고 지나갑시다. 그럼 여기 없는 거 있죠? 여기 없는 거. 자동차.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들잖아. 자동차. 여기 없는 거. 자동차는 그러면, 알겠어요? 자동차는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든, 무등록자든, 누구라도 다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거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있는 거다라는 게. 알겠어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고유전속적인 중개업의 물건 범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도 자동차 중개업할 수 있고, 무등록자인 여러분들도 자동차 중개업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 다만, 알겠어요? 그놈의 자동차가 따로 법이 있어. 따로 법이.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법이. 알겠어요? 그 법을 딱 보니까, 자동차 관리법을 딱 보니까, 그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매매상 등록을 한 자만이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도록 규제를 딱 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매매상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든 한다 못 한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중개업해도 되고 여러분들도 중개업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누구라도 다 자유롭게 중개업할 수 있는 물건이다 하는 말은 그 물건은 우리 법의 규제 테두리 내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의미한 거거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뭐다? 물건이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물건이 별로
없어, 현실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러지. 자, 그 다음 됐고, 35페이지 2번에 법정 중개 대상물 해가 이제 요런 거 하나하나씩 더 구체적인 거다. 판례 위주 사례로 좀 점검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첫 번째 토지부터 공부를 하자는 건데, 알겠어요? 토지. 자, 그거 뭐 잔뜩 적어 놨는데, 알겠어요? 이 토지는 무슨 단위로 거래를 하게 돼 있는 거다?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거래를 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 필지가 토지 한 개가 되는 거죠.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죠. 그 민법의 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필지 단위로 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거래 단위가 되지를 않는 거잖아.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무슨 거래는 가능하다. 용익권 거래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맞죠? 그럼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도 용익권 거래는 가능하니까 그 용익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말을 곧 적어 놓은 거죠. 대지가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대지가 뭐예요? 대라는 한 글자하고 대지라는 두 글자하고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대 한 글자가 있잖아. 대. 여러분들 등기법, 지적법 공부하면서 지목에 뭐다? 지목이 몇 개고? 28개가? 28개 다 외우잖아. 맞죠? 그 두 문자도 외우잖아요. 차문자도 외우고. 차장은 1,000원을 좋아한다 하면서. 그러지. 차장 1,000원은 다 차문자를 쓰는 거잖아요. 약칭. 알겠지? 맞죠? 그 28개 지목 명칭 다 외워야 되잖아. 알겠지? 거기에 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한 글자죠. 그건 지목이야. 대는 지목이고, 대지는 지목이 아니다. 그렇게 자꾸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대지는 대하고는 관계가 조금 있긴 있는데,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대지라는 것은 건축법상의 개념이야. 지적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건축법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상태의 토지이기만 하면 뭐 대지가 돼요. 알겠지? 무슨 대지? 근데 지목과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과수원이 지목인 토지에도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전 답에도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죠? 지목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우리가 과수원 창고 짓나 못 짓나? 과수원 창고 그건 뭐다? 건축물 아닙니까? 맞잖아. 알겠어요? 근데 짓게 되면 그 땅은 뭐라고 부른다?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라고 부르는데 과수창고가 그 과수창고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그 땅에 지목은 뭐로 돼 있다? 과수원으로 돼 있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학교용지 지목 맞잖아? 학교용지 안에 학교 건물이 들어서 있나 안 들어서 있나? 들어서 있잖아. 그 학교 건물 건축물 아니고 뭐고 그럼 뭐. 맞잖아. 그럼 학교용지인 그 땅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그 땅은 뭐다? 대지다 대지 아니다? 대지라요. 근데 지목은 뭐로 돼 있다? 학교용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 때문에. 그게 그 대지인데 그 대지에 건축물이 안 들어서 있는 대지가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상태의 토지는 맞는데 아직 건축물이 들어섰다 안 들어섰다? 안 들어섰다. 그걸 무슨 대지? 나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나대지가 도로에 접혀 있다 안 접혀 있다? 안 접혀 있으면 그걸 또 뭐라고 부른다? 맹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무슨 선자지? 그 맹지가 괜히 뭐고 하면 뭐다? 도로에 접혀 있지 않는 대지. 그걸 맹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런 용어들이 지금 전부 다 뭐 건축법이든 공시법 시간이든 학개론 시간이든 이렇게가 자꾸 등장하는 거야.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를 지문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그 관련 판례는 무슨 권? 대토권이죠. 이 대토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면 분명하지만은 그 대상 토지가 아직 특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토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일정한 토지를 갖다가 공급 내지 분양받는 지위 자체가 있기는 있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대토권은 뭐다?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개대상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해놨는데 다시 한번 주의 줍니다. 요것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 요거 까먹지 마세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는다? 된다라는 점. 자꾸 이 단어만 떠올리고 이걸 안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는다? 된다라는 점이야. 일단 건축물부터 먼저 보자라는 겁니다. 뒷페이지 봐봐요. 뒷페이지. 그 건축물도 우리가 일물일권제의 원칙상 한동 단위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이 한동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세 내지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동 건물의 일부라도 중개 대상이 된다는다? 된다. 그 관점을 또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의 경우는 집합 건축물 가는 것도 있죠? 그럼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동 건물의 일부는 매매 거래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따라서 그 한동 건물의 일부가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매매 거래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관점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이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명확한데 이 건축물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는 기존의 건축물만을 생각하지 말고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라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이 권리가 바로 뭐다?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다 건물 아니다? 건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동호수가 특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분양 신청한 피분양자가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뭐다? 보장이 돼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아파트가 어느 정도 건축이 완료된 상태의 아파트라면 그거는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다. 단지 뭐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동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 판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한 10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주체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해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되었다? 구체화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로 정한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런 상태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게 있잖아.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얻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보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나면은 그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은 분양받는 것 자체는 확정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다만 아직 동호수는 추첨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의 권리도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소리다. 이거는 실거래가 신고대상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례를 보다 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까지 밑에 관련 판례로 장글씨로 쭉 설명해 놨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에 그 세 줄 있죠. 그러나 가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는 뭐냐? 추천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라 하는데 요거는 요걸 생각하면 돼요. 요걸 일반적으로 입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조합이 있죠. 조합의 조합원의 정서를 생각하면 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상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그거는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 다음 방갈로 2번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여기까지만 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란 세 줄을 읽겠습니다. 건축물 이외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 속성으로 인정되는 것을 그 밖의 토지 정착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건물이나 가식중인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요. 우리 판례 하나가 밑에 길게 소개되어 있는데 알겠어요? 소개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줄 봐봐요. 응?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뒷페이지로 갑니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판례에 등장한 사건에서는 세차장 구조물이 등장했거든. 이 판례 사건의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한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이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토지 정착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해도가 정확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무로 갑니다. 중개한다 뭐 한다? 응? 한다. 왜? 중개한다 뭐 한다? 한다. 왜? 이 사건의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안 속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차장 구조물의 거래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거래를 알선하지 말아라 하는 뭐다? 법이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이 세차장 구조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든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든 등록하지 않은 여러분들이든 누구나가 다 알선할 수 있는 물건인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묻습니다. 이 세차장 구조물의 거래를 알선했어.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지. 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안 속하니까. 우리가 중개인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물건 중에 한 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를 알선할 때 뭐라고 하는 거다? 중개라고 하는 거죠.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건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왜? 권리금은 여기에 안 속하니까. 그럼 세차장 구조물도 여기 속하나 안 속하나? 안 속하잖아. 그럼 세차장 구조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건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율 대상이 아니니까 등록할 필요 있나 없나? 없어. 알겠어요? 그럼 다른 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한 이 세차장 구조물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하는 다른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가 다 알선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리고 알선의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 보수는 중개 보수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보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 7번째 줄 끝에 보면 대법원 2009년도 1월 15일 선고 2008 다음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도가 있잖아. 도. 2008도 9427 이렇게 돼 있죠? 도락하는 게 뭐다 그랬어요? 도가. 요 도라는 표현 글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이해도가 정확해진다니까요. 이 판례잖아. 이 세차장 구조물 사건 민사 판례다 형사 판례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예요. 제가 방금 설명을 봐봐요. 이 세차장 구조물은 등록한 사람이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다? 중개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수를 받아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세차장 구조물이 여기에 들어간다 해봐요. 들어간다고 해석해봐. 누구만이 중개할 수 있는 거다? 등록한 자만이,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알겠어요? 그럼 무등록자가 세차장 구조물을 중개업했으면은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등록 중개업이면 형사처벌 아닙니까? 3년 이하 지금 또 3천만 원 벌금으로. 무슨 판례다? 형사 판례다, 민사 판례다? 형사 판례인 거야. 이 사건의 중개업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알겠어요? 무등록 중개업이냐 아니냐에 관한 판례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중개업이 무등록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차장 구조물이 속해야 한다, 안 속한다? 속해야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형사처벌을 하는데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죄니까 가라 이래 된 거예요. 무죄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무등록 상태에서 세차장 구조물의 거래를 알선하고 뭘 받아 묵다가 보수를 받아 묵다가 적발대가 니는 무등록 중개업을 한 혐의로 뭐다 고발 조치돼야 되겠다. 그리고 고발대가 수사받고 난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법원에서는 뭐 이 세차장 구조물은 여기에 속하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중개행위도 아니다. 아니므로 중개업을 행했다고 볼 수가 없다. 뭐 등록할 필요 뭐 있느냐? 검사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기소를 했지만은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죄다 아니다 한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그런 걸 사건을 뭐다 추론해가 다 알아요. 도잖아. 그래서 고노도 알겠어요? 고노도 고노 이리고 고노도 그렇지. 가나다 구누두 그렇지. 요도 오 요도 오 요도 오잖아. 맞죠? 요 아고 아죠. 몸이 우 아닙니까? 맞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판례의 사건의 성격을 기준으로 붙이는 사건 부호예요. 부호.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고노도라고 붙인 거는 형사사건이에요. 가나다라고 붙이는 거는 민사사건이에요. 구누드라고 붙이는 거는 뭐다? 행정사건이에요. 행정소송 그런 거 알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크게 민사, 형사, 행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요. 요 정도만 알아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럼 뭐 고노도인데 이게 왜 세 개 적느냐? 우리나라는 신급제잖아. 재판이 신급제. 몇 번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다. 3번, 3번. 조선 사람은 3번을 좋아해. 알겠습니까? 그 법원의 재판은 신급제로 운영이 됩니다. 알겠어요? 1심, 항소심, 상고심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있는 거 있죠. 여기 1심이야. 요 있는 게 뭐다? 항소심 2심이야. 알겠어요? 요 있는 게 뭐다? 상고심. 대법원에서 행하는 상고심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고 있잖아? 대법원 판례는 전부 다 뭐, 요 세 글자 중에 하나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요거는 도가 붙었잖아. 도면 뭐고? 대법원 판례 맞죠? 뭐고? 형사사건이야. 그럼 여러분들 민법 체계에는 무슨 판례가 많이 나오겠나? 민사 판례가 나오지. 그럼 민법 체계 보면 전부 다 사건 부호가 뭐로 나온다? 다로 나와요. 한번 보시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성격을 딱 이렇게 뭐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충학습에 알아서 읽어볼게요. 명인방부가 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례 과실 농작물에 대해서는 미분례 과실 농작물까지 다 나왔네.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나 현실의 거래 관행이나 공인중개사법 목적에 비춰볼 때 독립된 중개대상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과거 건설교통부의 유권 해석이었어. 그러나 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행정심판이 나왔는데 명인방과 준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명인방과 준수목의 집단은. 그런데 명인방과 준 미분리의 과실과 농작물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건설교통부의 유권 해석만 있을 뿐 아직 출제된 바 있다 없다? 없으므로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뭐 정리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명인방과 준수목의 집단은 현재 뭐 행정심판 때문에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이다 라는 게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토지의 정착물에 속하는 것으로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것이 행정심판으로 나온 거다. 그때 14회 자격시험에서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출제한 거예요. 건교부 유권 해석에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출제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해가 수험생이 이겼다 졌다? 이겼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범위 요까지 정리가 끝났다. 알겠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금의 물건으로서 뭐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간단하게 살펴보고 뒤에 등록제도로 넘어갑니다. 쉬었다 갑시다.